서울 성북동의 고즈넉한 한옥 대저택. 수십 년 동안 재계 1세대로 군림했던 최강현 회장의 장례식이 그곳에서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돌길 양옆에는 눈처럼 새하얀 백합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가느다란 바람이 그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향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으며 검은 옷을 입은 하객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로를 피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벨벳으로 장식된 영정 앞에는 수십 개의 조화와 조문 카드가 겹겹이 놓여 있었다. 고 최강현 회장님은 애도하며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천장 위에서 내려와 거대한 공간을 더욱 묵직하게 만들었다. 대기업 CK그룹을 이끌었던 고인의 위상을 반영하듯 장례식에는 재계와 정계, 언론계의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다.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애도를 표했지만 다른 일부는 몰래 눈빛을 교환하며 저택 내부를 둘러보았다. 마치 그들 사이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 혹은 감춰진 재산의 열쇠가 어딘가 숨어 있다고 믿는 듯했다. 고인의 가족은 영정 앞 좌석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부인 유수경 여사,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장남 최준호, 그 외 자녀들과 친척들까지. 겉으로는 애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작고 앳된 그림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시선을 두지 않던 틈을 타 한 소년이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낡고해진 옷, 한 손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유모차, 다른 팔에는 조그만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년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소년이 점점 중앙으로 영정이 있는 홀 쪽으로 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로 모였다. 웅성거림이 번졌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저 애 누구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구걸하러 온 거 아냐? 설마 기자들이 불러온 애 아니지?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다. 작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영정 앞까지 나아간 그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소년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고 최강현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하객들의 표정이 경직되었고 가족석 쪽에서 최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이 장례식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 거냐? 당장 나가. 여러 사람이 다가와 소년을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 하나가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울음소리는 더 깊은 정적을 만들어냈고 소년은 급히 아기를 달래며 말했다. 제발 조용히 들어주세요. 전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위해 왔습니다. 이 말에 일부 하객의 표정이 달라졌다. 장례식장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수경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최준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회장님은 모욕하러 온 거냐? 거짓말이겠지. 증거라도 있냐?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뒤적였다. 낡은 헝겊 주머니에서 그는 작은 은팔찌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K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이건 하나의 어머니가 남긴 유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아이를 맡기며 부탁하셨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회장님과 관계를 맺었고 이 아이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작게 탄성을 내질렀고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꿈틀대기 시작했다. 유수경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들어 장례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게.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그녀의 한마디에 다들 숨을 죽였다. 장례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날 성북동 저택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문의 균열이 시작되는 서막이자
오래 감춰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작이었다. 소년 진우는 아기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아직도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분명한 빛이 있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되찾아주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 그리고 그 순간 장례식장 바깥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백합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진우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서 있던 순간 장례식장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최준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진우에게 다가가더니 팔을 뻗어 그를 밀쳐내려 했다. 이게 지금 장난이냐? 이 애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 하나를 덕꽉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전 진심입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피를 이어받은 아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증거도 있어요. 팔찌와 유서. 그 순간 장례식장 한편에 있던 변호사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인의 유언장 관리인이자 수십 년간 가문을 지켜온 법률 고문이었다. 회색 슈트를 입고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유수경 여사님, 이 사안을 잠시 별도로 다루시는 게 어떨까요? 장례가 끝나면 정식 절차를 통해. 그러나 최준호는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정식 절차. 이런 사기꾼한테 그런 걸 논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하객들 중 몇 명은 뒤로 물러났고 일부는 핸드폰으로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유수경 여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고 고인의 둘째 아들인 최지훈이 입을 열었다. 형, 잠깐 진정해. 그냥 쫓아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혹시 정말이면. 지훈, 너도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겠다는 거야. 준호는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노려보았다. 진우는 두 형제의 말다툼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손에 쥔 편지를 꺼내 강민호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여기, 아이 어머니가 남긴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거짓이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현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제가 떠나는 건 그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유수경 여사는 미세하게 눈을 찌푸렸고 최준호는 얼굴을 돌렸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문서의 진위 여부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합시다. 고인의 DNA는 병원에 보관되어 있으니 가능할 겁니다. 유수경은 침묵 끝에 말했다. 좋아요. 검사하세요. 단,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이와 이 소년을 이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어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우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건 당신이 감수해야 할 몫이죠. 누군가의 혈통을 주장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진우의 주장을 일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틈이 생긴 것이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단정한 인상의 중학생 소녀. 그녀는 바로 최강현의 손녀, 최소희였다. 소희는 진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소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있는 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호기심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장례식은 예정대로 마무리되었지만 장례식 이후의 정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CK그룹 내부에도 이 사안이 알려졌다. 언론은 아직 조용했지만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강 변호사의 주선으로 별채에 있는 작은 창고방에 머물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하나에게 우유를 먹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 속에서 그 아이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눈을 깜박였다. 그 눈빛은 아버지를 잃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무언가가 곧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스며드는 별채의 방은 차가웠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하나의 체온을 완전히 감쌀 수 없었고 진우는 몇 번이나 그녀의 이마를 만지며 체온을 확인했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아직 작고 연약했다.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 위에 하나를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온몸이 피로에 젖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례식장에서의 수많은 시선과 말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보았고 하나는 침입자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진우는 안다.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진우가 하나를 처음 만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다. 2년 전, 인천의 한 허름한 원룸 건물 지하. 진우는 방과 후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같은 건물 옥상에서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어느 날 낡은 종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하지만 진우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익숙한 향을 느꼈다. 어릴 적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진한 비누 향이었다. 그 향은 위안처럼 다가왔다. 며칠 후 비 오는 밤 진우는 계단 아래에서 주저앉아 흐느끼는 그녀를 목격했다. 그녀의 곁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작게 울고 있었고 그녀는 젖은 옷을 움켜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우산도 없이 그 곁에 앉아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제야 진우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다. 깊은 슬픔과 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줄기의 기대. 그날 이후 진우는 그녀를 도왔다. 젖병을 사오고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마련했다. 두 사람 사이엔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피하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려 하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녀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아이예요. 처음엔 진우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거대한 사람의 아이가 이렇게 낡은 지하방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은팔찌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모든 걸 막았죠. 진우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미소를 보여주었다. 이름도 없이 불리던 아기에게 그녀가 처음 불러준 이름은 하나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뜻.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몇 달 후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다. 진우는 지켜보았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 그에게 말했다. 진우아, 하나를 부탁해. 언젠가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끊기기 전 그녀는 팔찌를 다시 진우 손에 쥐어주었다. 그 후로 진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 생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서울로 올라온 것은 그녀가 남긴 주소 때문이었다. 성북동, 최강현. 진우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자신 같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가 아플 때마다, 그녀가 울 때마다 진우는 결심을 굳혀갔다. 이 아이는 잊혀지면 안 돼. 그녀의 삶도, 이 아이의 존재도. 그리고 이제 진우는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세상의 중심, 권력의 상징, 그리고 가장 단단한 벽 앞에. 잠에서 깨어난 하나가 진우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뒤척였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도 널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언젠간 세상도 너를 알게 될 거야. 문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려왔다. 별채의 외벽을 따라 흐르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긴 숨처럼 들렸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아이와 함께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어떤 싸움을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날 밤 분명히 알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떤 거짓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의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는다는 것을. 이틀이 흘렀다. 별채의 방은 여전히 춥고 조용했지만 진우는 눈빛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진우와 하나는 저택의 경계한 그러나 그늘 속에서 머물고 있었다. 본관의 따뜻한 방들과는 거리가 먼 창고를 개조한 공간에서 그는 하나를 품에 안고 밤을 새우곤 했다. 그 사이 본관은 잠잠하지 않았다. 고인의 장례가 끝나고 가족 회의가 이어졌다. 고인의 유언장이 있다는 말이 돌았고 그 유언장에는 아직 읽히지 않은 조건들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진우와 하나의 존재는 여전히 임시 변수일 뿐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그 애는 언제 떠납니까? 최준호의 질문에 강민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진 어느 쪽이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도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증거라고 내민 팔찌나 편지도 조작일 수 있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보관해둔 DNA 샘플은 병원 측과 검찰 기록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강 변호사의 단호한 어조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 앉아있던 유수경 여사는 침묵을 유지한 채 찻잔을 손에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표정 이면에는 복잡한 흐름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저녁이 되자마자 작은 발소리가 별채 쪽으로 다가왔다. 조용히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손녀 소희였다. 안녕하세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우유팩과 작은 도시락이었다. 이거 엄마 몰래 챙겨왔어요. 하나, 배고플까 봐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하나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하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녀를 경계하는 듯 잠시 멈췄다가 이내 작게 웃었다. 소희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어릴 때 이 집에 처음 왔을 땐 많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지만 진짜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진우는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소희 씨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조금 덜 외롭네요. 그들의 대화가 끝날 즈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렸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의 단정한 실루엣이었다. 박 실장. 수십 년간 이 저택을 지켜온 집사였다.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박 실장은 조용히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했어. 오래전 회장님이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던 소년. 맞지? 진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기억하세요? 희미하지만. 그래. 인천 근처였던 것 같아. 회장님께선 말이 없으셨지만 그날 유난히 창밖을 오래 보셨어. 그리고 돌아오신 뒤 며칠 동안 한참을 고민하셨지. 박 실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하나 꺼냈다. 회장님이 남긴 것 중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금고가 있어. 내 말을 듣고 그 열쇠를 다시 꺼냈지. 금고요? 응, 서재 안 책장 뒤쪽, 감춰진 서랍에. 내일 아침, 아무도 없을 때 너와 함께 가보자꾸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 아이라면 금고 속엔 아무것도 없겠지. 하지만 진짜라면.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소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보고 싶어요. 그 밤 별채의 창문 너머로 작은 불빛이 비쳤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곧 바뀌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아이의 미세한 숨소리, 그리고 벽 너머의 정막 속에서 진우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이른 아침, 저택은 아직 고요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성북동 골목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본관 창문마다 커튼이 닫혀 있었다. 진우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이불에 눕힌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는 어제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진우를 맞이했다. 따라오거라. 시간이 많지 않아.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본관으로 들어섰다. 바닥은 두꺼운 럭으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어스름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 서재에 도착하자 박 실장은 문을 조용히 닫고 책장 앞으로 다가갔다. 이 책장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지. 그는 손으로 오래된 철제 고리를 찾아내 돌렸고 책장 한쪽이 미세하게 들려올랐다. 안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숫자판이 없었고 열쇠 구멍만이 있었다. 박 실장은 어제 진우에게 보여주었던 열쇠를 꺼내 삽입했다. 찰칵,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 개의 물건이 있었다. 하나는 회색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벨벳 상자였다. 박 실장은 봉투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내가 열어보아라. 이건 너에게 필요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고 최강현 회장이 직접 쓴 것이었다. 진우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젠가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작은 골목어기,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아이. 난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단다. 나의 피는 흐르지 않지만 내 안엔 내가 잃어버린 용기가 있었다. 진우는 손을 덜덜 떨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아래엔 하나의 어머니, 강미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병원 기록이 있었다. 그녀의 출산 기록, 그리고 보호자란에 기재된 이름, 최강현. 진우는 숨을 멈췄다. 이건 진짜예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거야. 하지만 스스로 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문서들은 원본으로 법적 가치가 있어. 변호사에게 전달해. 그가 어떻게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다. 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절 믿어주셔서. 믿은 건 아니야. 다만 너의 눈에 거짓이 없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조용히 금고를 닫고 책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방을 나서려던 순간 문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박 실장이 손짓으로 진우를 멈추게 하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최준호였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박 실장님. 박 실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서재의 정리 중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준호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별채에 있는 것도 모자라 본관까지 드나든다니. 박 실장은 짧게 대꾸했다. 저는 집사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련님. 진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준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준호는 몇 초간 그를 응시하더니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 용기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우군. 이 집에서 오래 있으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죠? 말을 마친 준호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 진우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박 실장은 진우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위협도 계산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무겁고 손은 차가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 변호사는 본관 서재로 호출되었다. 진우가 건넨 서류를 본 그는 처음으로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회장님 손글씨가 맞습니다. 병원 기록도 조작 흔적이 없고요.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하나는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물었다. 그럼 유전자 검사 전이라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워요. CK그룹 전체를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전 숨길 생각 없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릴 겁니다. 단, 그 전에 저 아이를 또다시 위협하는 일이 생긴다면. 진우는 문득 멈추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맑았다. 그 누구라도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틀 뒤 저택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이었다. 본관 1층 응접실 한복판에 가족들이 모였다. 강민호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진우는 별채에서 하나를 안고 조용히 본관으로 들어왔다. 문 앞에서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곁엔 소희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도 묵묵히 그 시선에 응답했다. 응접실에는 유수경 여사, 최준호, 최지훈 그리고 2명의 친척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짙어질 뿐이었다. 강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종이를 꺼내들고 마른 입술을 적시듯 짧게 숨을 들이켰다. 최강현 회장님의 DNA 샘플과 유아하나 양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는 눈을 들었다.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률은 99.98%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무거운 파열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저런 아이가 아버지의 핏줄이라고요? 이건 조작이야. 돈을 쥐어준 검사기관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강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적인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 아이가 내 동생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벽을 주먹으로 쳤다. 나무로 된 벽면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옆에 있던 최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해. 넌 그걸 진심으로 믿는 거냐, 지훈아?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에 관한 일이야. CK그룹은 그냥 돈만 많은 회사가 아니야. 피, 전통, 그리고 기준이 있는 집안이야. 유수경 여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찻잔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얼굴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하나를 품에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하나는 회장님의 아이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시선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준호는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럼 이제 뭐지? 아이가 유산을 요구할 차례인가? 넌 후견인 행세라도 하고 싶은 거냐? 진우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전 하나를 위해 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유수경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지? 공식적인 인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이 집의 일원이라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져? 그럼 이 아이를 우리 족보에 넣고 재산까지 나눠주자는 거냐?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낭독될 예정입니다. 그 유언장에는 피부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 양이 회장님의 자식으로 인정된다면 유산의 일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에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엔 조급함과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진우는 가만히 앉아 하나의 손을 감쌌다. 작고 여린 손가락. 그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별채로 돌아왔고 박 실장과 소희가 다시 찾아왔다. 소희는 묵묵히 문을 닫고 다가와 진우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메모예요. 서랍에서 찾았어요. 어른들은 눈치 못 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진짜 할아버지의 글씨였거든요. 진우는 봉투를 열었다.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진우아, 그 아이를 지켜주렴. 내가 지키지 못한 생명을 대신해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는 메모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지켜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별채 창밖의 어둠 속에서 진우는 하나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흐릿한 기억처럼 보였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CK그룹 법률팀의 주도로 고 최강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기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저택 내 응접실, 참석자는 직계가족과 법률대리인, 그리고 유언장 공증인이었다. 진우는 강민호 변호사의 초청으로 하나를 품에 안고 자리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2개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이미 모든 가족이 알고 있던 공식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박 실장의 협조로 회장 서재에서 발견된 비공식 유언장이었다. 검정 잉크로 또박또박 쓰인 손글씨는 분명히 고인의 것이었고, 공증 절차 또한 완료되었다. 먼저 기존 유언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기존 유언장에는 각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주식이 일정 비율로 분배되어 있었고 사회환원재단의 일부 기금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 유언장은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그는 2번째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만일 내 사후에 나의 자녀 중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공식 가계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나타날 경우 나는 그 아이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CK 가문 내 지위와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최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고 최지우는 입을 다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소희는 진우 쪽을 바라보았고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수경 여사는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잔을 가볍게 돌리고 있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또한 본인은 해당 자녀가 사생아라 할지라도 개인적 실수의 결과로 책임져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며 가족 구성원이 이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문장이 낭독된 순간 유수경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그것을 바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 떨림은 그녀의 내면에 요동치는 감정의 증거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과거 나의 뜻을 막아선 이가 있었고 나는 끝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이 글을 남긴다. 그녀가 나의 선택을 부정하고 나의 아이를 세상 밖으로 몰아낸 것을 나는 결코 잊지 못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 문장은 명확히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맥락상 배우자인 유수경 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수경을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들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일종의 인정이자 거부였다. 최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냉정했지만 입술 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래, 내가 막았어. 그 여자가 가문을 더럽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 아이는, 그 여자는 약속되지 않은 존재였어. 당신들 아버지는 순간의 감정으로 책임지지 못할 선택을 했고 나는 그걸 대신 정리했을 뿐이야. 그걸 정리라고 부르세요? 최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유수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고인의 유언장이 낭독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권위와 도덕이 충돌하는 법정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전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회장님은 사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CK그룹 법무팀은 내부 공지로 최강현 회장의 미등재 자녀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하나의 후견인으로 진우가 임시 등록되었다. 재산 분할 문제는 향후 법원 조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었다. 저녁, 진우는 하나를 안고 별채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무서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이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 소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하나도 기뻐할 거예요. 멀리 본관 창문 너머로 유수경 여사의 그림자가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하나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아이는 깊은 숨을 쉬며 평온하게 잠들었고 진우는 알 수 있었다. 단 하나의 진실이 결국 가장 단단한 벽을 흔든다는 것을.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동의 저택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비온 뒤에 축축한 흙냄새가 담장을 타고 퍼졌고 고요한 정원에는 벌레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겉보기와 다른 기류가 서서히 일고 있었다. 진우는 하나를 재우고 박 실장이 건네준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로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CK그룹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퍼지고 있었다. 일부 이사는 조심스럽게 진우 측에 연락을 취해왔고 일부는 묵묵히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반응한 이는 최준호였다. 그는 유전자 검사 이후 저택을 비운 채 외부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야망은 CK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가 남긴 흔적조차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렸다. 진우는 문 쪽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이상함을 느꼈다. 문은 분명히 안에서 잠가두었고 외부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의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불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며 외쳤다. 하나, 어디 있어? 정원에 불빛이 켜졌고 박 실장과 경비 인력이 달려왔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하나가 없어졌어요. 방 안에 있었는데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박 실장은 곧바로 경비에게 지시를 내렸다. 정문, 후문 모두 차단해. 주변 CCTV 확인하고 외부 출입 기록 다 확보해.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마당을 뛰기 시작했다. 어두운 담벼락 뒤, 정원 한켠, 그리고 별채 뒷길까지. 그는 자신의 발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뛰었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소희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가 사라졌다고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소희는 곧장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숨겨둔 작은 노트북을 꺼내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소희는 몰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워두었고 그것이 지금 역할을 하게 되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새벽 1시 17분. 별채 뒷문 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접근했고 몇 분 뒤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안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화면 속 인물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어깨의 굴곡과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명확했다. 최준호였다. 소희는 이를 캡처해 USB에 저장했고 곧장 진우에게 달려가 USB를 건넸다. 이걸 보세요. 하나를 데려간 사람. 삼촌이에요. 진우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차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뒤흔들었고 머릿속은 새하여졌다. 박 실장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를 막았다. 지금 경찰을 부르면 언론에 먼저 퍼집니다. 이건 하나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냐? 진우는 차분히 말했다. 직접 찾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압니다. 그는 별채에서 급히 외투를 챙기고 박 실장의 차 열쇠를 받아들었다. 차에 올라탄 그는 방향을 돌려 강북 외곽으로 향했다. 준호가 CK그룹 계열 골프장을 인수하며 만들어둔 외부 별장이 하나 있었고 그곳은 그의 비공식 은신처로 알려져 있었다. 차는 빗길을 달려 어두운 외곽 도로를 빠져나갔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낡은 콘크리트 담장이 보였고 그 안쪽에는 창 하나 없는 검은 건물이 서 있었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하나. 그 순간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던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넌 끈질긴 애야.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슨 짓입니까? 아이를 데려가면 뭐가 바뀌는데요? 이건 범죄예요. 너야말로 범죄야. 없는 애를 데리고 들어와 가문을 흔들고 회사를 망치려 하잖아. 진실을 밝히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진실.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아. 체면과 권력이 지키는 거야.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들었다. 아이를 데려가고 나서 생각했지. 차라리 아픈 아이로 만들어서 병원에 보내버릴까. 그러면 다들 동정은 하겠지. 하지만 유산을 주자는 말은 안 나올 거야. 진우는 눈을 부릅떴다. 그 약 내려놓으세요. 넌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뭘 해도 이 아이는 이미 아버지의 딸입니다. 증거도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로 끝났어요. 진우는 소희에게 전달받은 CCTV 영상과 유언장 복사본, 병원 기록이 담긴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며 말했다. 이 모든 걸 언론에 넘기면 당신은 끝입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회장님의 이름에서 쫓겨납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의 손끝에서 약병이 떨어졌고 바닥에 굴러가며 딸그락 소리를 냈다. 그는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안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진우는 다시 아이를 안은 채 길 위에 섰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되찾은 생명을 향한 길이었다. 그날 새벽 진우는 하나를 품에 안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박 실장과 강민호 변호사가 대기 중이었고 소희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진우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본 순간 소희는 말없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박 실장은 곧바로 하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강 변호사는 본관 내 회의실로 진우를 안내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준호 씨의 행위는 분명히 납치 및 약물 투여 시도에 해당합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니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는 상처만 더 깊어질 겁니다. 저는 그를 벌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단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피로가, 복수보다 보호가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오후 CK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외부로는 유산 관련 정리회의라고 공표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장의 숨겨진 자녀와 그로 인한 그룹 내 후계 구도 변화가 핵심이었다. 이사회장은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이사들 대부분은 당황했고 일부는 이미 진우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었다. 결정적이었던 건 유수경 여사의 태도였다. 회의 내내 말이 없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제 남편의 자식입니다. 그 사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냉정하던 얼굴 뒤에선 오랜 갈등과 무거운 후회가 녹아들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잃기 전까지 그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나는 그저 그를 통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는 제 안의 오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공식적인 선언이었고 동시에 사적인 고백이었다. 이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유수경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고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일제히 보도자료를 통해 CK그룹 창업주의 비공식 자녀 존재를 보도했고 그룹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중은 생각보다 더 관대했다. 숨겼던 것보다 이제라도 인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부자들의 비밀이 늘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이를 지키려는 사람이 더 빛나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에는 진우와 하나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왔고 익명 게시판에는 진우 같은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하나는 회복 중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논란 탓에 일시적으로 무반응 상태였지만 위험한 약물이 투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기억 속에 공포를 남기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우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다시는 데려가지 못해. 내가 지킬게. 약속해. 하나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기억하고 있다는 작고 소중한 신호였다. 며칠 후 유수경 여사가 별채를 찾았다. 진우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내밀었다. 강현 씨가 생전에 아이 사진을 자주 모아두었어요. 내가 찍어준 사진일 수도 있겠네요. 사진첩 속에는 진우와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원에서, 병원에서,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진우가 몰래 찍었던 사진을 누군가가 인화한 듯했다. 유수경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너희를 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가까이 가지 못한 거겠죠. 진우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울컥 차오르려 했지만 꾹 참았다. 유수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앞으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잃게 둘 수 없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걸 너라도 제발 끝까지 지켜줘.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과 오해는 아주 조금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제 이 아이의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시켜야 할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목은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보호는 결국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의 침대 곁에 앉아 다짐했다. 나는 널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도울 거야.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야. 창밖에는 가을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벌거벗는 계절. 하지만 그 벌거벗음 속에서 새로운 싹이 자란다는 걸 진우는 알고 있었다.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서울. 성북동 저택의 정원엔 마지막 남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다정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나는 이제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얼굴로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넸고 박 실장은 조용히 미소로 응답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아이였다. 그리고 아이는 사랑을 통해 치유받는 존재였다. 유수경 여사는 응접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털다묘가 덮여 있었다.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서 오렴, 하나야. 하나는 잠시 진우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걸어가 유수경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유수경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 늦었지만 옳은 일이란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지난 몇 주간 벌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순간이었다. 며칠 후 CK그룹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형 스크린 앞에는 유수경 여사와 진우가 함께 섰다. 이사회가 준비한 발표였지만 그들의 존재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 속에서 유수경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 했고 동시에 많은 진실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고인이 남긴 뜻을 존중하며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이름도, 집도, 가족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하나,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약속만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제 여동생이고 회장님의 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탄성이 흘렀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그 장면은 다음 날 전면 기사로 실렸다. 진실을 지킨 한 소년, 새로운 가문의 시작을 열다. 기자회견 이후 진우는 CK그룹의 공식 후견인으로 등록되었고 하나는 법적으로 최강현 회장의 딸로서 가게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진우는 그룹 내 직책도 후계 구도도 거절했다. 제가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단지 아이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의 말은 이사들 사이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고 일부는 오히려 진우의 결단에 존경을 표했다. 한 달 후 진우와 하나는 성북동 저택을 떠나기로 했다. 유수경 여사는 조용히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하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언제든 돌아오렴. 이 집은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하단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모든 이가 멈춰섰다. 진우는 놀란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고 유수경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하나. 잘 가렴. 그리고 꼭 행복해야 해. 그날 이후 진우와 하나는 인천 근처의 작은 해안 마을에 정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진우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했고 저녁이면 하나와 바닷가를 산책했다. 하나는 점점 말을 배우고 웃음을 되찾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는 세상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오빠, 아빠는 왜 나를 몰랐어?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답했다. 그분은 널 사랑했어. 단지 세상이 그 사랑을 멈추게 했을 뿐이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럼 난 이제 뭘 하면 돼?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돼. 하나답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답게. 시간은 흘렀고 하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녀는 처음 입학식 날 교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나예요. 저를 지켜준 오빠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교실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하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비밀도 수치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 가문의 틈을 치유한 빛이었다. 그리고 진우는 알게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벽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침묵을 뚫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언젠가 반드시 피어난다. 그 꽃의 이름은 하나였다.